내가 광고를 내었더니 페어팩스 부인이 그걸 보시고 편지를 주셨어요. 네, 그래요. 하고 선량한 부인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로 착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을 매일 감사드리고 있어요. 당신의 추천은 필요 없어요. 나는 스스로 판단하겠어요. 이 사람은 첫째, 내 말을 넘어뜨린 사람이야.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리를 삔 인사를 나는 이 사람에게 해야겠어요. 미망이는 난감한 얼굴을 했다. 에어씨, 당신은 도시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별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나요? 로이드의 학생들이나 선생님 외엔 그 누구하고도 교제가 없었어요. 로드의 관리자는 브로클 허스트라는 목사지요? 네. 그럼 당신도 그 사람을 존경했겠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냉혹한 사람이군. 당신은? 제자가 스승을 숭배하지 않다니. 나는 브로클 허스트 선생님이 싫었어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했어요. 그분이 식량을 관리할 때는 우리들은 굶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갑작스런 죽음이나 신의 심판 같은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을 얘기만 들려주곤 했어요. 로우드에는 몇 살 때 갔지요? 10살 때였어요. 그리고 8년간을 거기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18살이군. 산수는 필요한 거야. 산수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신의 나이는 짐작을 못하겠어. 로드에서는 무엇을 배웠어요? 피아노는 칠 줄 아세요? 조금은. 물론이겠지. 흔히 그렇게 말하니까. 서재로 가요. 문은 열어놓고 어느 곡이든 쳐보세요. 그의 지시를 따라 나는 서재로 갔다. 됐어요. 하고 몇 분 후에 그가 소리쳤다. 과연 조금은 치는군. 보통은 돼. 나는 피아노를 닫고 객실로 돌아왔다. 로체스타 씨는 질문을 계속했다. 아델이 아침에 당신이 그린 거라면서 스케치를 2-3장 갖고 왔더군. 그걸 당신 혼자의 손으로 그렸는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하하,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 좋아요. 확실히 자작이라고 보증할 자신이 있거든 합판을 가져와요. 다만 자신이 없으면 단언하지 말아요. 엉터리 그림을 나는 당장 알아보니까. 네,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판단해 주세요. 나는 서재에서 합판을 들고 왔다. 그는 한 장 한 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중 석 장을 별도로 골라내었다. 다시 거기에 앉아 내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나는 이 그림이 한 사람의 손으로 그려졌다고 믿어요. 그 손은 당신의 손이었습니까? 네. 그럼 언제 이걸 다 그릴 시간이 있었지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텐데. 로드에서 반은 마지막 휴가에 이걸 그렸어요. 그림 제목은 어디서 입수했지요? 내가 생각했어요. 그 머릿속에는 이와 같은 재료가 더 들어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그림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 그림은 수채화였다. 첫째 그림은 납처럼 무거운 구름이 파도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었다. 한 줄기 빛이 반은 가라앉은 돛대를 비추고 그 돛대에 검고 큰 사다새가 그 입술에 보석을 수놓은 황금 팔찌를 물고 앉아 있었다. 이 팔찌야말로 내 하필이 허락하는 한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그렸다. 아래의 푸른 바다에 한 시체가 보이고 사지 중에서 확실히 보이는 것은 여성다워 보이는 한쪽 팔뿐이었다. 둘째 그림은 앞 경치에 언덕의 오둑한 정상만 보이고 항원 같은 암청색 구름이 펼쳐진 그 하늘에 한 여성의 반신이 떠 보이는 것이었다. 희미한 이마에 별의 쪽두리를 쓰고 얼굴은 안개에 쌓인 듯이 희미하게 보였고 눈동자는 어둡고 현란했으며 머리카락은 몽롱이 구름처럼 공중에 나부끼고 있었다. 목에는 달빛 같은 푸른빛이 돌고 그처럼 약한 빛은 이 한상의 샛별을 바라보는 여인을 두드러져 보이게 한 엷은 구름에도 살짝 비치고 있었다. 셋째 그림은 극지의 겨울 하늘에 솟아있는 빙상 꼭대기였다. 창을 늘어놓은 듯한 오로라가 수평선을 따라 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그것을 엉경으로 두고 정경에는 하나의 목, 거대한 목이 빙산에 기대어 있고 여인 두 손은 이마 밑에서 마주지어 이마를 받치고 얼굴 아래에는 검은 베일이 씌워져 있었다. 한쪽 눈만이 희미하게 은고한 의왕 같은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검은 태반의 주름 사이로 한 줄기 하얀 불꽃이 빛나고 거기에는 푸르게 빛나는 많은 보석이 수놓여 있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잠시 후 로체스타가 물었다. 정신이 없었어요. 난 참으로 행복했어요. 거기 있는 그림들을 그릴 때는 미처 기억하지 못한 강한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이러한 기묘한 색깔을 뒤섞거나 하면서 일종의
화가다운 꿈의 나라로 젖어든 것 같아. 날마다 오랜 시간을 여기에 소비했습니까? 휴가였으니까. 달리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아침부터 종오까지 그리고 또 종오부터 밤까지 그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스스로는 만족했어요. 만족이 뭐예요? 머리로 생각한 것을 손으로 나타내는 일이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어느 그림도 상상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당신의 사상의 그림자만은 이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들은 소녀의 것으로 보기는 좀 특이해. 당신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정적인 데가 있어. 이 샛별의 눈은 틀림없이 꿈에 본 것이겠지? 어째서 이처럼 맑은데 조금도 빛나지 않는 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위에 있는 별이 눈빛을 억제하기 때문인가? 거기다 또 바람을 그리는 것을 당신은 누구에게 배웠지? 하늘과 언덕에는 질풍이 무섭게 불고 있어. 당신은 어디서 타르모스 산을 보았지요? 이건 타르모스 산이야. 자, 이제 이 그림들을 가져가세요. 내가 아직 합판의 끈을 묶기도 전에 그는 해중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9시군. 에어씨, 아들을 이렇게 늦게까지 두면 어떡해요? 재우세요. 아델은 방을 나가기 전에 그에게 키스했다. 그 애무를 참고 받기는 했지만 그는 파일로트가 그렇게 한 것만큼도 기뻐하지 않는 듯 했다. 자, 여러분 잘 쉬어요. 그는 우리에게 빨리 나가라는 신호처럼 손을 흔들어 보였다. 로체스타 씨는 보통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하고 나는 아들을 재우고 난 뒤 다시 페어팩스 부인의 방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 처음 만난 분들은 모두 그렇게 말해요. 그건 몹시 고민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조화를 잡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무슨 고민인데요? 돌아가신 형님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형님이라고요? 네, 로체스타 씨는 이 저택의 주인이 된 지 9년밖에 되지 않아요. 롤드란 로체스타 씨는 에드워드 씨에게 별로 옳지 못한 짓을 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돈만 알아서 대대로 물려받은 영지를 하나로 뭉쳐 유산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 씨에게는 혈통을 더럽히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갖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년이 되자 곧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나 봐요. 아버지와 형이 짜고 동생에게 재산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당사자로서는 무척 괴로운 입장으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그 입장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에드워드 씨는 몹시 괴로워했지요. 본래가 그런 간대한 분은 아니니까. 집안과 인연도 끊어버리고
객지에만 돌아다녔어요. 형이 유언도 없이 죽고 저분이 이곳의 영주가 된 후에도 손필드에 보름을 묵지 않아요. 사실 오래된 땅을 싫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왜 여기를 싫어하지요? 아마 음산해서 그렇겠지요. 나는 부인이 이 얘기를 그만했으면 하는 눈치였으므로 그만두기로 했다.